안녕하세요. 형성평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학교 2학년 형성평가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그림은 우리 주변의 물질을 기준 가에 따라 구별한 것이다. 산소, 헬륨, 암석, 과일 주스, 수증기, 공기가 있습니다. 산소, 헬륨, 수증기는 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yes인 경우 해당이 되었고 아니오인 경우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산소는 O2, 헬륨은 H, 수증기는 물이니까 H2O. 한마디로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졌습니까? yes 하면은 왼쪽으로, 아니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석, 과일, 주스, 공기는 혼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일단은 모두 가로 적절한 것. 가가요, 이 질문이죠.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하면은 왼쪽으로, 아니요 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밀도가 일정한가요? 한마디로 한 가지 물질,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하죠. 이 순물질의 특징이 뭐였어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한 값을, 고유한 값을 가진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밀도가 일정하냐 물어보는 것은 밀도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특성이죠. 물질의 특성이니까 왼쪽에 있는 산소나 헬륨이나 수증기는 밀도 값을, 일정한 값을 가질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 니은 맞고요. 디귿,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성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증기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수증기의 경우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죠.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이렇게 생긴 이 수증기 H2O라고 쓰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가 이 수증기를 이루고 있는 성분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죠. 그럼 수소의 특징과 산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요. 수소의 특징은 폭발성입니다. 폭발성. 불꽃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퍽 소리를 내며 터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산소는 가연성이라고 해서 타는 물질을 더 잘 타게 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의 경우에는 이 수소와 산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가지고 있지 않고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죠. 이런 경우는 화합물 같은 경우는 그 성질을 잃어버리고 가지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되므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됩니다. 다음 니은 2번, 니은이 아니라 2번이죠. 그림과 같이 몇 가지 물질을 분류하였다. 자, 이것 또한 보니까요. 가와 나를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가는 보니까 산소, 물, 구리, 에탄올, 이산화탄소. 굳이 써보면 원소가 자연 상태일 때 원소는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건데 한 번씩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귀동냥을 하는 것과 생판 안 들어보다가 갑자기 듣는 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좀 언급을 좀 하는 편이에요. 물 같은 경우는 H2O, 구리는 Cu, 에탄올의 경우에는 C2H3OH, 좀 길죠? 이러한 화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CO2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자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누게 되면은 이 산소나 구리처럼 한 가지로만 이루어진 걸 예전에는요, 뭐라고 불렀냐면 호던소 물질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H2나 C2H3OH, CO2처럼 다른 성분들, 그러니까 원소들이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순물질만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잠깐 순물질만 가르치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한 번 더 배우는 부분에서 이런 게 있다고 들었었지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쌤은 언급만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호던소 물질, 뭐 화합물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나를 좀 볼까요? 나의 경우에는 우유, 흙탕물, 과일 주스. 그 다음 B는 식초, 공기, 탄산 음료가 나와 있는데, 자, 얘네들의 큰 특징은요. 얘네들을 우리가 균일, 혼합물, 그리고 왼쪽에 있는 물이나 우유나 흙탕물은 우리가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나요?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공기에 윗공기가 좀 더 맑아요? 아래쪽 공기가 좀 더 탁해요? 뭐 이런 거는 농담인 거지 실제로 뭔가 비율이 다를까요? 아니라는 거죠. 질소의 비율과 산소의 비율이 항시 같은 상태를 거의 유지하기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포되어 있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가라앉는 형태의 위쪽과 아래쪽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유도 먹을 때 보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라는 얘기는 안에 있는 물질들이 뭐 한다? 가라앉는다는 의미겠죠. 흙탕물도요. 물과 흙이 섞여서 만들어진 흙탕물도 오랜 시간 놔두면 이렇게 가라앉게 되죠. 이렇게 생긴 것들을 우리가 다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긴 했는데요. 중요한 건 문제에서 뭐예요? 가와 나를 분류하는 기준이죠. 이것은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 이것을 이거 혼합물질 글자가 혼합물이냐 이 기준을 물어보는 건데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다? 물질의 특성이다. 그럼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들을 찾으면 되겠는데요. 밀도 물질의 특성, 녹는 점 밀도의 특성, 물질의 특성, 어는 점, 끓는 점 다 물질의 특성이므로 정답은 5번. 질량이죠. 질량이 5kg입니다.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우리가 고유한 특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입니다. 그림은 순물질인 나프탈렌,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의 가열 곡선과 두 물질이 섞은 혼합물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지금 보니까요. 그래프를 한번 자세히 봅시다. 나프탈렌의 경우에는 80.2도에서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고요.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의 경우에는 53.1도에서 일정한 구간을 나타냅니다. 순물질의 경우에는요. 순물질의 경우에는 이렇게 녹는 점이 일정합니다. 그런데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처럼 이게 섞인 혼합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가 자연스럽게 스무스한 느낌으로, 스무스하게 슝한 느낌으로 일정한 구간이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 나프탈렌은 80.2, 파라다이클로벤젠은 53.1인데 얘네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기를 볼게요. 기억.
순물질의 녹는 점은 일정하다. 자,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의 경우 녹는 점이 일정한 구간이 있으므로 맞는 말입니다. 니은, 혼합물은 순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한다.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선생님, 그러면 얘네가 왜 일정한 구간이 없을까요?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에탄올과 물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에는 78도씨에 끓어오르고 물의 경우에는 100도씨에 끓어오르죠. 그러면서 이때 이 온도에서 뭐래요? 상태 변화를 하죠. 상태 변화의 의미가 뭐예요? 에탄올과 물은 액체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물질의 상태를 변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이 입자로 얘기를 해볼게요. 에탄올도 100개고 물도 100개인 상태예요. 자, 얘네들이요, 이렇게 그릇에 담겨져 있는데 이 100개가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파이어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에탄올의 경우에는 78도씨만 돼도 그 에너지를 받고 튀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 정도의 열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기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기체의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죠. 이렇게 80이었다가 70이었다가 그런데 물은요,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자, 그럼 입자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존재하냐면 만유 인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에탄올이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엔 누가 붙잡습니까? 끌어당기는 이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100개에서 90개, 80개, 70개 점점 숫자가 줄어들수록 어떻습니까? 붙잡는 게 있으면서 계속 온도가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뭐예요? 탈출을 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은 선생님, 얘네들은 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이거는 물질마다 조금씩 다른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고체 상태인 물질들입니다. 고체가 액체가 될 때 녹는 점의 경우에는 이러한 식의 그래프가 나오고 끓는 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그래프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에탄올과 그 물이 섞인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일정할 것 같은 구간과 그 다음 구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애매하게 일정할 것 같지만 계속 조금씩 상승하는 듯한 모습의 곡선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에탄올이 나오고 이때는 물이 나옵니다 라고 선생님 전에 배웠어요. 끓는 점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 배웠죠.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시키지만 고체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의 그래프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어서 볼게요. 좀 자꾸 다른 데로 새서 그러네. 할 얘기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디귿 볼까요? 녹는 점은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녹는 점은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기가 아주 좋죠. 왜? 일정한 구간이 있으면 순물질인 거고 일정한 구간이 없이 뭔가 꾸준하게 올라간 듯한 모양이 있으면 혼합물이구나 라고 하니까요. 맞는 말. 구별하기가 어렵다가 아니라 쉽다. 다음 리을. 혼합물은 순물질의 혼합 비율에 관계없이 녹는 점이 변하지 않는다. 혼합물은 순물질의 혼합 비율에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어서 녹는 점이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변합니다. 아마 이거는 교과서에서 어떤 예시를 들으냐면은 교과서의 경우에는 물에다가 소금을 녹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요걸 말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을 얘기를 해볼게요. 나프탈렌이 50,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을 50으로 1대1로 섞었다면 그 1대1로 섞었을 때의 비율하고요. 나프탈렌 90,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을 10 정도의 9대1의 비율을 섞었을 때 이 끌어오르는 이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을까요? 아니란 얘기죠. 훨씬 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을 우린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혼합물의 경우 이거 교과서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이 나오는데요. 몇 페이지인지 잠깐만 보면은 28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밀도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혼합물은 섞여있는 순물질의 비율에 따라 물질의 특성이 달라진다.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문구도 틀리게 되죠. 정답은 기억 니은으로 1번이 됩니다. 다음 4번.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은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하여 가열하였다. 자, 이거 딱 보면 이게 뭐예요?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물과 선생님 위에서 나왔던 거랑 같네요.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어요. 그럼 무엇을 이용한 거예요? 끓는 점을 이용한 거예요. 이 중에서 끓는 점이 누가? 낮은 물질이 먼저 뭐가 되죠?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다시 액체가 돼서 여기에 액체 상태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림상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액체, 끌어올라서 기체가 되어서 이동하다가 서서히 식어지면서 액체로 고이게 됩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는 주로 에탄올이 모인다. 첫 번째, 그죠? 가에서는요, 가장 먼저 끌어오르는 게 바로 뭐예요? 에탄올입니다. 맞습니다. 위 장치는 끓는 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때 위 장치를 이용한다. 맞아요. 그 말 그대로 써놨네요. 끓는 점차라는 것은 액체가 기체로 하는데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기화되었다가 다시 액화되면서 분리가 되는 과정이죠. 디귿.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물질을 분리할 때 서로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예요? 물과 기름과 같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이용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이 적을 때, 양이 많을 때예요. 양이 적을 때는 뭘 사용하죠? 그렇지, 스포이트를 사용하고요. 양이 많을 때는 무엇을 사용한다? 분별. 자,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깔때기를 이용해서 나눠지는 깔때기를 이용해서 양이 많을 때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다. 무엇을 이용한다? 밀도차를 이용한다. X.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이 됩니다. 자, 이번엔 5번 볼까요? 다음은 플라스틱 A에서 C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이다. 에탄올에 플라스틱 A에서 C 혼합물을 넣었더니 모두 가라앉았다. 자, 가라앉은 상태에서 에탄올에다 이번엔 뭘 넣어요? 물을 넣었네요. 그랬더니 A가 떠올랐대요. 자, 그럼 이거는 딱 봐도 뭘 이용한 거예요? 밀도를 이용한 거죠. 그러면 에탄올일 때는 가라앉아 있었어. 그럼 A, B, C 중에 뭐가 가장 밀도가 작은 거예요? 에탄올이 가장 작은 거고, 그 다음 A, B, C가 있는 건데, 그럼 얘네들끼리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뭘 넣을까요? 밀도가 조금 더 큰 물을 넣기 시작했더니 A가 먼저 떴대요. 그 다음 또 물을 더 넣었더니 이번에는 B가 떠올랐대요. 그 소리는 A가 가장 밀도가 작고 B가 그 다음 C가 이렇게 밀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옳지 않은 것은 밀도차를 이용하여 분리한다. 오, 맞는 말이고요. A에서 C의 밀도는 모두 에탄올보다 크기 때문에 처음에 가라앉아 있었죠. 다음 밀도의 크기는 A, B, C 순이다. 방금 썼으니까 아니죠. 선생님 써놨잖아요. A가 잠깐만. 선생님 표기를 잘못했네요. Sorry. A, B, C 순인데 A, C가 가장 늦게 뜨잖아요. 가라앉아 있자지 밀도가 이렇게 돼야죠. 선생님이 순서만 생각을 하고 떠오르는 순서만 생각하고 부등호 표시를 했네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4번 에탄올에 물을 넣을수록 용액의 밀도가 감소한다. 용액의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A가 뜨고 B가 뜨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에탄올 수용액의 밀도, 수용액의 숫자는 물입니다. 에탄올 수용액은 에탄올에다가 물을 탔다 이런 의미입니다. 밀도는 에탄올의 밀도보다 크다. 자, 에탄올인 상태에서 물을 집어넣었더니 점점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플라스틱 A가 뜨고 플라스틱 B가 떴기 때문에 에탄올보다는 수용액이 훨씬 더 밀도가 큽니다. 정답은 4번. 다음 6번.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한 실험 장치이다. 자, 왼쪽에 있는 딱 이 그림은 뭐예요? 분별 깔때기. 오른쪽은 스포이트.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신 것은 그대로 바로 썼으니까 기억. 맞는 말. 니은. 가와 나는 모두 밀도차를 이용하여 분리한다. 맞죠? 밀도가 큰 거. 자, 일단 설명을 해보면 분별 깔때기의 경우에는 자, 지금 위에 예를 들어서 식용유라고 하고 여기가 물이라고 하면요. 제일 처음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물입니다. 밀도가 큰 것을 먼저 분리시키고 두 번째 이 식용유는 위쪽으로 기울여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슉 이렇게 그렸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물을 먼저 싹 좀 뺐어요. 뺀 상태에서 물과 식용유가 애매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뭐예요? 기울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울었다고 칩시다. 기울었으면 당연히 물은 여기 아래쪽에 있을 거고 위쪽은 식용유겠죠. 식용유를 이쪽으로 쪼르륵 따라주면 아래쪽에는 계속 뭐예요? 물이 있으니까 물은 남아있게 되고 식용유만 분리시킬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밀도가 작은 걸 먼저 두 번째로 분리가 됩니다. 스포이드 경우에는 양이 적을 때 사용하는데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1번에는 밀도가 작은 걸 먼저 분리시키고요. 그 다음 나머지 두 번째 밀도가 큰 것을 따라내게 됩니다. 얘네 둘이가 왼쪽에 있는 가와 나는요. 그 분리시키는 순서가 조금 반대입니다. 가는 아래층 물질을, 나는 위층 물질을 먼저 분리해야 된다. 자,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가는 아래쪽 물질을, 나는 위쪽 물질을 분리시키므로 맞는 말입니다. 가는 서로 잘 섞이는 액체를, 나는 잘 섞이지 않는 액체를 분리할 때 사용한다. 둘 다 잘 섞이지 않는 물질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물체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기억, 니은, 티귿으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7번. 다음은 흙먼지가 섞인 질산칼륨을 정제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순수한 질산칼륨을 분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나눈 거. 자, 일단은 보니까요. 질산칼륨과 흙먼지가 있는데 얘네들 둘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물입니다. 물에 녹였을 때 흙먼지는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녹지 않아요. 질산칼륨은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자,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 이게 용해도차를 이용한 거죠. 용해도를 이용한 거죠. 용해도의 개념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 용매에 무엇을? 용지를 녹이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용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용액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용매의 경우는 대부분 물이기 때문에 미음으로 기억하라고 했고 용질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설탕이면 설탕, 물에 설탕을 녹이는 거죠.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 용질, 물질이고요. 용해, 녹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의미 자체가 무엇에? 용매의 용질을 녹이는 거죠. 그런데 흙먼지는 녹아요, 안 녹아요? 녹지 않아요. 질산칼륨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녹고 녹지 않는 것을 이용하는 것 또한 뭐예요? 용해도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물을 녹여야겠죠? 자, 보니까 용액을 거름장치로 거른다. 흙먼지가 섞인 걸 뜨거운 물에 녹인다. 자, 1번. 나부터 시작해야겠지, 나. 일단 첫 번째, 물에 녹였어. 그런데 얘는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얘는 녹아, 안 녹아? 녹아. 녹은 상태에서 뭐래요? 거름장치로 거르면, 이렇게 거름장치로 거르면 위에 뭐가 남아요? 흙, 먼지가 남고, 물과 함께 녹아져 있는 것은 아래쪽 비커에 이렇게 담기겠죠. 이건 질산칼륨과 무엇이 섞인 거예요? 물이 섞인 거겠죠. 자, 그럼 이 질산칼륨과 물이 섞인 건 그 다음 얘네 둘은 어떻게 분리를 시킬 것이냐. 거름종에 걸러진 질산칼륨은 잘 말린다. 거름 용액을 얼음물을 넣고 냉각한 다음 다시 거름장치로 거른다. 다와 라 중에 무엇이다? 라가 먼저겠죠. 나, 가, 라, 다가 순서가 답이겠죠. 이 질산칼륨은요, 지금 현재 뜨거운 물이죠. 뜨거운 물이란 얘기는 온도를 높인 거니까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이 질산칼륨이 다 녹았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서서히 온도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포화 상태였던 물질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원래 불포화했겠죠. 훨씬 더 많은 걸 원래 이만큼 녹아 있으면 훨씬 더 온도가 높으니까 충분히 녹였어. 그러다가 슝 만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석출이 되겠죠. 포화 용액일 때부터 이제 웩웩 하고 이제 석출이 되겠죠. 석출이 되면서 분리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른 종이를 얼음물 냉각한다는 얘기는 석출해서 거름장치로 다시 한 번 더 거른 다음에 말리면 분리가 됩니다. 자, 다음 8번. 다음은 실생활에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다. 천일염을 높은 온도의 물에 녹인 뒤 냉각시키면 깨끗한 소금을 얻을 수 있다. 이것 또한 지금 천일염에 높은 물에 녹였어요. 녹인 다음에 다시 포화용액에다가 과포화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충분히 다 녹인 다음에 냉각을 시키면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다시 토해내야 돼. 석출해내야 돼. 라고 하면서 나오겠죠. 냉각시키면서 소금을 얻는 거 무엇을 이용한 거예요? 당연히 용해도죠. 9번. 그림은 혼합물을 분리하는 몇 가지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요. 거름장치. 이거는 무엇을 이용한 거? 용해도. 녹고 안 녹는 물질들. 예를 들어서 또는 석출. 녹였다가 다시 냉각해서 가열해서 녹인 다음에 냉각해서 튀어나오는 석출된 걸 또 거를 때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분별 깔때기. 분별 깔때기는 무엇을 차를 이용한 거? 밀도. 그 다음 요것은 뭐예요? 뭔가 시험관에 무엇이 달렸어요? 가지가 달렸네요. 이건 뭡니까? 물과 에탄올을 생각하면 되겠죠. 물과 에탄올 둘 다 액체니까 뭐를 이용한 거예요? 끓는 점. 끓는 점 낮은 거 먼저 튀어나오는 거 그거. 이거는 우리가 다르게 뭐라고 하냐면 분별 증류란 단어를 씁니다. 분별 증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봅시다. 분리하는데 가장 적절한 장치는 물과 에탄올이 섞인 거. 그럼 이걸 무엇을 이용해야 돼? 끓는 점을 이용한 거니까 달을 이용해야겠죠. 물과 식용유는 서로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이지 않으니까 밀도차를 이용한 거죠. 무엇을 이용해야 돼? 나를 이용하고. 염화나트륨과 나프탈렌은요. 혼합물의 경우에는 물에 녹입니다.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아요. 나프탈렌은요. 물에 녹지 않아요. 그래서 물에 녹고 안 녹는 성질을 이용함으로 가의 도구를 이용하면 혼합물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그림은 물, 소금, 모래, 식용유가 섞여있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위층을요 스포이트로 분리해서 식용유를 분리하고 나머지 지금 물, 소금, 모래는 걸렀대요. 녹을 수 없는 모래를 먼저 걸러주고
혼합물의 경우 지금 현재 여기가 물과 소금만 남은 상태죠. 증발을 시켜서 소금을 얻습니다. 물질의 특성을 물어보네요. 자, 스포이트를 이용한 거 밀도, 이건 뭐예요? 밀도차. 가는 무엇을 이용한 거? 밀도차를 이용한 거. 어떻게 해요? 식용유는 위에 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서로 섞이지 않죠? 서로 섞이지 않은 두 액체 물질이 가라앉고 뜨고 하는 관계에서 식용유는 뜨고 나머지 물, 소금, 모래는 가라앉죠. 다음은 나는 녹고 안 녹고잖아요. 안 녹고 녹고. 녹고 안 녹고를 뭐라고 해요? 용해도. 다 증발시켰네요. 증발의 의미가 뭐예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놔두면 증발인데 자연스럽게 놓지 않고 열 에너지를 가해줘서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걸 뭐라고 해? 그렇지, 끓는다. 끓는 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끓음이라고 그래. 끓음. 그러니까 끓음과 증발의 차이점은요. 자연스럽게 액체에서 기체로 이루어지고 인력을 끊고 입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을 끊고 기체가 되는 과정은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고 열 에너지를 가열을 해줘서 그 액체에서 기체가 아이고 지워버렸네. 어메. 뒤로 가기. 안 보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상태 변화하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끓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증발과 비슷한 게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그때 끓는 점인 거죠. 그러니까 다는 끓는 점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이 끝이 났고요.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보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나가는 저에게 고생했다고 선생님 애쓰셨습니다 라고 한마디씩 응원의 말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